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동의 법칙 마지막 단원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6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측되는 현상들 중에 이것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 이론을 정리해서 천체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간하지만 출간한 지 한 두어 시간 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당시 지동설은 교회의 권위에 맞서는 이론이었고요. 이게 발표된 뒤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고요. 1916년에는 로마 교황에 의해 금서 목록에 올랐다고 합니다. 약 70년 후에는 갈릴레이가 이제 이걸 믿어가지고 재판에 회부된 사건도 있었죠. 실제 로마 가톨릭에서 이 지동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것이 발표되고 나서 440년이 지난 1992년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이후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티코 브라헤라는 분이고요. 왼쪽에 있는 분이 케플러입니다. 이 브라헤는 굉장히 괴짜 과학자라고 하는데 또 덴마크의 귀족이면서 천문학자, 연금술사, 점성술가, 그리고 작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별자리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행성 관측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쌓은 행성 관측 자료를 이 케플러가 물려받게 되고 이를 분석하여 케플러는 세 가지 법칙을 발표하게 되죠. 태양 주변을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자, 거기는 다소 과장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돈다기에 이렇게 원 궤도를 이루면서 돌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행성의 궤도는 이렇게 타원 궤도를 따라 돌고 있고요. 타원에는 두 개의 초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초점 중 한쪽에 태양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케플러 제1법칙입니다. 타원 궤도를 따라 돌고 있고 태양이 한 초점에 있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용어를 몇 개 정리를 할 텐데요.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이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두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을 근일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주고 세로선을 그었을 때 이 중심,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일점 혹은 근일점까지의 길이를 긴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A라고 표시를 하죠. 자, 그럼 이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 때 이 지구와 태양을 이은 직선, 이 직선이 궤도를 따라감으로 해서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있겠죠. 자,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같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 t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이만큼이라면 지구와 요 반대쪽을 공전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t라고 하면 요 선분이 휩쓸고 지나간 면적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점이 무엇이냐? 태양으로부터 먼 쪽에 있는 지구가 이동한 궤도와 가까운 쪽에서 이동한 이 궤도 길이를 비교해 보면 이 두 도형의 면적이 같고 태양으로부터 멀수록 이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쪽의 호의 길이가 더 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는 말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가까울수록 행성은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케플러 제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도 부르고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전 속도가 빠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서 이 행성의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가장 먼 점이 어디였죠? 그렇죠. 원일점에서 이 행성의 속도가 가장 느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케플러 제3법칙은 자, 이런 궤도가 있을 때 이 행성의 주기와 관련된 법칙입니다.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일점 혹은 근일점까지의 거리를 긴 반지름 A라 두면 이 주기의 제곱값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궤도를 많이 납작하게 그랬지만 실제로는 수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성들은 운동 궤도는 타원의 두 초점이 매우 짧기 때문에 원 궤도에 가깝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다시 표현하면 모든 행성들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 분의 주기의 제곱값은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한 지 약 100년이 지난 후에 완성된 법칙이고요. 이 결과로 행성들이 타원 궤도로 운동하는 것이 밝혀졌죠. 또한 행성뿐만 아니라 이런 해성, 소행성의 운동도 이 케플러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플러는 이 녀석들이 과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운동하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나서죠. 이분은 뉴턴입니다. 지구와 태양 주변을 이렇게 공전한다는 말은
지구의 속도가 계속 변화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말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는 뉴턴 제2법칙에서 R자 힘을 받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구에는 과연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할 수 있는 걸까? 이 힘의 근원을 바로 뉴턴이 설명합니다.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요. 이 힘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어떤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G는 중력 상수라고 하고요. 이 비례식을 이렇게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한 비례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성인데요. 굉장히 작은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발표할 당시에는 이 중력 상수 값을 알 수 없었으나 1798년에 물리학자 케빈디시가 실험으로 밝혀냈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뉴턴은 이를 중력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중력 법칙을 이용해서 케플러 법칙이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케플러 제3법칙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죠. 물체가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심력이 작용을 해줘야 되고요. 이때 이 구심력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 때 구심력 역할을 하는 힘이 어떤 힘입니까? 방금 말한 중력 법칙에 의한 이 힘이 바로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구 질량은 스몰 m, 태양의 질량은 라지 m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힘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질량 날아가고 R에 하나 날아가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 V에다가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과 같이 요 가운데 있는 값이 K로 표현하게 되면은 주기의 제곱이 긴 반지름의 세제곱과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지표면에서 중력 법칙을 한번 적용시켜 보죠. 지구 위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mg라고 우리가 표현했었다, 그죠? 중력 법칙에 의해서 받는 힘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때 R은 지구 중심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지구 반지름 R로 표시를 하죠. 그럼 이 두 값이 같다라고 하면 질량이 약분되고 G는 지구의 반경 제곱분의 중력 상수 곱하기 지구의 질량,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지구에서는 대략 9.8m/s 제곱의 값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도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움직여야만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 수 있을까요? 인공위성의 질량을 m이라고 두면 인공위성이 원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구심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인공위성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럼 이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질량 두 개가 날아가면 R도 하나가 날아가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다가 지구의 반지름을 넣고 m에다가 지구의 질량을 넣으면 대략 초속 7.9km 정도가 된다고 하는군요. 이 속도는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등속 원운동하기 위한 속도고요. 이를 우리는 제1우주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1우주속도. 이 속도일 때 물체는 지구 주변을 등속 원운동으로 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커지다 보면은 이 인공위성의 궤도는 타원형으로 되다가 더 빨라지다 보면 결국 지구를 벗어나게 되겠죠. 이때 지구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속도를 우리는 탈출 속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구하는 과정은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